당신이 날 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제게 던진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남편의 사업비, 시댁의 보증금, 자녀들의 학비까지 모두 제 돈으로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신장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죽어. 하지만 저도 무섭습니다. 30년 전 출산 후유증으로 죽을 뻔했으니까요. 의사는 앞으로 큰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죽어도 돼? 이기적으로 굴지 마.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싸움 당신이 이길 수 없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고.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겠다고. 이것은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낙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치의인 장세훈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박도연 씨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 순간 진료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나 어떡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식? 신장 이식? 일주일 후 가족 전체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장세훈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한서진 씨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 윤명희 여사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서진아, 다행이다. 네가 도연이를 살릴 수 있구나. 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행? 정말 다행인 걸까? 저는 한서진, 올해 58살입니다. 중학교 행정실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30년. 남편 박도연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요즘엔 일이 뜸해 거의 쉬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들 학비, 남편 사업 자금, 시부모님 병원비. 제 월급은 늘 가족을 위해 쓰였고 저를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30년 전 딸 유나를 낳을 때 급히 응급수술을 하느라 후유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수술실에서 5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신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흐려지던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 후로 저는 병원이 무서워졌습니다. 큰 수술은 물론 전신마취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당시 남편은 아기 낳다가 급히 수술을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을 했지만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전 이 일을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아이들도 모릅니다. 어차피 내가 힘들었던 것 따위 관심도 없을 거야. 그렇게 30년을 버텼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딸 유나, 아들 민수까지.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서진아,
네가 도연이를 살릴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네, 어머니.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면 난 정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 유나도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지? 엄마가 도와줘야 아빠 살 수 있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온통 불안뿐이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그때처럼 되면 어떡하지? 아들 민수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지만 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민수도 나한테 기대하는 건가? 식탁은 조용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진아, 혹시 무섭니까? 여보, 당신도 힘들지? 누구도 제 기분이나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모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가족을 버렸다고 이기적이라고 할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미야, 오늘 점심에 우리 집으로 와. 도연이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진 이마, 지친 눈가, 억지로 지은 미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뭘까? 엄마, 아내, 며느리,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찾는 도구?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저는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주부.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장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학교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친구 영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지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서 의료 지식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남편이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무서워서 기증을 못하겠다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지는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들어와라. 밥 먹었어? 네, 어머니.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 애미, 네가 도연이를 살려줘야 해. 네. 너 말고는 없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잖아. 알아요, 어머니. 그럼 수술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급해졌어요. 왜? 뭐가 문제야?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 뭘 더 생각해? 난 죽어가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진짜 싸움이. 도대체 뭘 더 생각하겠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얘야,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빨리 결정해줘야지. 어머니, 저도 조금 무서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섭다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의사가 그랬잖아. 알아. 그럼 왜 이래? 검사 결과도 나왔고 당신이 적합하다잖아. 시간을 좀 줘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간? 내가 시간이 없다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냐고? 나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응, 들어와. 유나가 딱딱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아빠 수술 미루고 있다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아빠 어떻게 되는데?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엄마도 사람이야.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왜 이래? 검사도 다 끝났잖아. 빨리 수술 날짜 잡으면 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 가족이 우선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다음 날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응, 민수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 수술 미루고 있다고. 민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진짜 위험하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럼 왜 안 도와주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잘 생각해봐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 아이들마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날 오후 퇴근길에 학교 근처 공원에서 친구 영지를 만났습니다. 서진아, 너 무슨 일 있지? 얼굴이 계속 안 좋아. 영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영지야, 남편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대. 뭐? 신장 이식? 응. 그런데 가족 중에 내가 제일 적합하대. 영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무서워. 무서운 게 당연하지. 큰 수술인데. 영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 30년 전에 수술 문제 있었던 거, 그거 남편한테 말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기 낳을 때 힘들었다는 건 기억하겠지. 근데 어차피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영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넌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참고 삼키고. 맞아, 그랬었지. 이건 다른 문제야. 네 몸, 네 목숨이 걸린 문제야. 영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 몸이 걸려 있다고 해도 남편을 포기할 순 없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어. 잠깐 여기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애미야, 나도 네 마음 이해해. 수술이 무섭지. 네. 근데 말이야, 가족이잖아. 남편을 살려야지. 알아요,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땐 남편 위해 희생도 하고 그랬어. 그게 가족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한 사람의 아내고 한 집안의 며느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이고 며느리니까 그게 이유라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래, 알아. 그럼 도와줘야지.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시간? 대체 뭘 더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 마음? 마음이 뭐가 중요해? 내 생명이 먼저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말했어요. 서진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니? 가족보다 네 몸이 더 소중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가, 우리 집 며느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아침상은 반드시 7가지 반찬이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다. 너 돈 많이 벌잖아. 매달 생활비도 좀 주거라. 50만 원 정도 괜찮겠지? 신혼 첫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었어요. 결혼 3년 차 유나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화장실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아침밥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뭐야? 아직이니? 임신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니? 아니에요. 지금 나가요. 에휴, 요즘 애들은 참 약하다니깐. 나 때는 임신하고 밭일도 다 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유나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시기였습니다. 임신 중독이 심해 수술 후에도 오랜 회복이 필요했었지만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친손녀가 태어났는데 아기 자주 못 보는 거 싫다. 친정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건 어떠니?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 온몸이 아팠지만 시댁 식구들 밥을 해야 했습니다. 서진아,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시어머니가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뭐? 그래도 식구들 먹을 밥은 제대로 해야지. 제왕절개 상처가 아파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나가 3살 때 제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니, 넌 그래서 수술해야 한대?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돈이 남아도나? 지 몸 하나 건사도 못하고 참.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복도로 나가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도구일까? 유나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에 갚아야 하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금이라도 깨야 하려나? 정말? 그거 애들 학비로 쓴다고 모으고 있던 거 아니었어?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10년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가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단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떡해. 하지만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다시 채워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5년 전 시댁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 예금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차곡차곡 모으면 시댁과 남편이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이죠. 통장을 정리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리고 지금 모두 다 내어준 저에게 신장 기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제 몸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흘렀고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야? 텅 빈 집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제왕절개에 흉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갑자기 30년 전 그 수술대 위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눈부신 조명,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 출혈이 안 멈춰. 수혈 준비. 한참 지났지만 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다시 그 일을 겪어야 하나? 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나였어요. 엄마, 나 유나야. 생각 좀 해봤어? 아직 고민 중이야. 엄마, 시간을 왜 이렇게 끌어? 아빠 진짜 위험하대. 빨리 결정해야 해. 유나야, 엄마 얘기 좀. 엄마, 나도 바빠. 내가 이런 문제로 계속 전화해야겠어?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가는데 같이 가. 병원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창밖을 봤고 저는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알아. 그럼 얼른 날짜 잡자. 수술할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섭다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가니 장세훈 선생님이 저희를 맞았어요. 두 분 다 오셨네요. 결정은 하셨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네, 전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뭐, 그럼 언제 할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세훈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두 분 진정하세요. 한서진 씨,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임신 중독으로 제왕절개 후 산후출혈과 후유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서 큰 수술은 피하라고 들었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말했어, 의사가. 당신한테 수술 동의서 받으면서.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흠칫 놀랐습니다. 뭐라고? 난 잘 기억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수술을 못할 정도까진 아니잖아. 당신 괜찮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세훈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정확한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서진 씨, 당시 기록 있으세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찾아서 가져오세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긴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걸? 난 숨긴 적 없어. 그런 수술을 할 일이 없었던 거지.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도 수술할 거지. 지금 내 목숨이 걸린 문제야. 그럼 나도 무서워. 무섭다고? 당신 그냥 날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걸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낡은 상자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수술 기록. 종이가 누렇게 바른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중독으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 진행, 산후출혈 및 후유증 발생, 수혈 5팩, 생명 위독 상태였으나 의식 회복, 향후 전신마취 수술 시 고위험군, 신중한 판단 필요. 저는 그 문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구나. 그날 밤 영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지야, 나 어떡하면 좋아? 서진아, 뭔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30년 전의 수술 기록, 남편의 반응, 가족들의 압박까지. 영지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진아, 넌 네 몸을 지킬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남편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네가 죽으면 어떡해? 모르겠어. 서진아, 이건 네가 결정해야 해.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남편은 묵묵히 먹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에도 대답 없이 현관문만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인가?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도연이한테 들었어. 너 30년 전 유나 낳을 때 위독했었다고? 네, 어머니. 그걸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숨기고. 유나 아빠가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수술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남편이 죽는다는데. 어머니, 저도.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 낡은 옷가지들, 잊혀진 물건들. 그 속에서 회색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해진 그 노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아직 여기 있었구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4년 3월 15일 유나 제왕절개 수술, 산후출혈로 수혈까지 함. 의사가 전신마취 필요한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함. 살면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남편 사업 자금 500만 원 대출. 1997년 8월 시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 적금 해지. 2000년 12월 남편 사업 투자금.
빚 2천만 원. 내가 갚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05년 3월. 민수 대학 등록금. 퇴직금 사용. 2010년 6월. 남편 차 사고 합의금. 월급으로 일단 해결 6개월치. 2015년 9월. 시댁 전세 보증금. 예금 전액 이체.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모든 게 여기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줬나? 아무도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깊게 울었어요. 30년 동안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회색 노트를 읽으며 저는 남편과의 30년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만 저는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결혼 5년 차 제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여보, 물 좀.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축구 보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광고 시작하니깐. 한참 기다리던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축구가 더 중요한가? 민수가 태어난 해 저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저만 일어났어요. 여보, 아기 좀 봐줘. 나 내일 회의 있어. 피곤해. 나도 내일 출근하는데. 아, 얼른 애 좀 달래. 시끄럽다.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이를 안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빠가 맞을까? 20년 전 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울며 집에 왔을 때, 여보, 나 오늘 상사한테 너무 심한 말 들었어. 그래,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구나. 10년 전 남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보,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뭐라고? 미안해. 근데 일단 이거 당신 적금으로 메꿔야 할 것 같아. 이건 애들 학비랑 노후 자금인데? 일단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지. 하지만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파산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적금을 깼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희생해야 할까? 5년 전 시댁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여보,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 좀 보태달래. 갑자기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 근데 어머니 부탁인데 어떡해? 당신 돈으로 보태면 되잖아. 내 돈은 사업 자금으로 묶여 있어. 일단 당신 돈 좀 줘봐. 사업 자금에서 좀 빼면 되잖아. 그건 안 돼. 물건 살 게 있단 말이야. 결국 또 제 돈이 나갔습니다. 자기 일, 자기 집이 우선이고 항상 저는 나중이었어요. 내 인생은 언제나 나중이구나. 3년 전 제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을 때, 여보,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래. 무슨 검사? 자궁에 혹이 있대. 심각한 거야? 괜찮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병원은 저 혼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큰 병이 있어도 이 사람은 옆에 없겠지.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그 두려움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1년 전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남편은 조문객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제 옆에 왔어요. 여보, 힘들지? 그래도 이제 장례식 거의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끝난 게 아니야. 엄마는 다시 안 와. 알아.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건강도 나빠진다? 남편은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이 사람은 내 슬픔을 이해 못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신장 이식 문제.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죽어. 그는 제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당신은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지금 행복하냐고. 저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도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색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빗방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30년 동안 함께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이었던 걸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회색 노트를 손에 쥐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노트를 남편에게 건네니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30년 동안 내가 써왔던 기록이야. 남편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이런 걸 적었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슬픔, 아픔, 내가 했던 희생. 잊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노트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나보고 미안해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동안 계속 희생했으니까 이제 나는 살리기 싫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싫은 게 아니야. 난 정말 무서워. 무섭다고 또? 그 핑계 그만 대. 핑계가 아니야. 진짜 무서워.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노트를 집어 던졌어요. 노트가 바닥에 떨어지며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나도 죽을까봐 무섭다고.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 내가 내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 가족이 우선이야. 당신은 그것도 몰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페이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인데?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영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회색 노트, 남편의 반응에 던져진 노트까지. 영지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일 시간 있어? 우리 만나자. 왜? 무슨 일 있어?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전화로는 말 못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영지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다음 날 오후 영지를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영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사실 나 네 남편 우리 병원에서 봤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을? 언제? 한두 달 전쯤. 우리 병원 응급실에 왔었어. 응급실? 왜? 영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왔더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어떤 여자였어? 젊은 여자.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 네 남편이랑 팔짱 끼고 있더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응급실에 술 마시고 쓰러졌대. 급성 알코올 중독. 그 몸에 술을 마셨다고? 응. 그 여자가 119 불러서 왔다고 그러더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미안해. 충격받았지?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카페를 나온 후 저는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영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고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각종 서류, 영수증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낯선 번호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번호로 수십 통의 통화 기록. 정연주? 이 사람은 누구지? 다른 서랍을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연주. 2024년 8월 15일 80만 원. 2024년 9월 3일 240만 원. 2024년 10월 20일 200만 원 이체. 몇 달간 계속된 이체네요. 총액을 계산하니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연주?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통장 아래쪽을 더 깊이 뒤지자 처음 보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미상환 금액 3천만 원.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이런 빚이 있었어?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독촉장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서랍에 있었어.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업 자금이야. 사업 자금? 당신 사업 접은 지 1년 넘었잖아. 새로 시작하려고 빌린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이 이체 내역은 뭐야? 정연주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얼른 대답해. 사업 파트너야. 사업 파트너한테 왜 매달 돈을 보내? 그것도 1,500만 원씩이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젊은 여자 40대 중반. 당신 혹시 바람 피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바람? 무슨 소리야? 그럼 설명해봐. 이 돈이 뭔지, 그 여자는 누군지. 그 여자? 무슨 여자? 한 달 전에 응급실에 같이 간 그 여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봤어? 내 친구가 봤어. 그 병원 응급실 간호사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정말 바람핀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친구야. 그냥 친구. 근데 친구한테 매달 1,500만 원을 보낸다고? 그 친구가 좀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 여자가 누군지 말해. 남편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싶어? 그래, 말해줄게. 회사 후배야. 후배라고?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 나랑 가까운 사이니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가까운 사이? 그래. 만난 지 1년 됐어.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어? 당신은 날 이해 못해. 뭐라고?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나랑 말도 안 하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난 외로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 가끔이면 얼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저는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연차를 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걸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오후 딸 유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아빠 바람핀다고 의심했어? 의심이 아니야. 사실이야.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유나야,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통장 이체 내역도 받고. 그게 외도했다는 증거가 돼? 엄마가 오해하는 거 아니고. 딸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지금 아빠 힘든 거 알잖아. 왜 사람을 더 힘들게 해? 박유나, 너 정말. 엄마, 일단 그래도 아빠 수술이나 빨리 결정하자. 바람이든 뭐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린 것 같았어요. 그때 영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 스스로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뭘 결정할 거니? 내 인생. 그날 밤 저는 회색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2024년 11월. 남편의 외도 확인. 빚 3천만 원 발견.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펜을 내려놓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내 몸을 내어줄 이유가 없어.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회사를 조퇴한 모양이었어요. 민수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회사는?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민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어제 할머니 집에 갔다가 아빠 만났어. 근데 아빠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빠가 할머니 앞에서 계속 엄마 욕을 하더라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욕을?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가족을 버렸다고.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말 엄마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까? 민수야, 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민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대학 등록금도 엄마가 다 냈잖아. 아빠는 사업 핑계로 돈 한 번도 지원 안 해줬다는 거 나도 알아. 민수야, 엄만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어제 할머니한테도 들었어. 뭘?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할머니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한테 지금 신장 이식이 꼭 필요하니깐. 엄마 신경도 못 쓰고 아빠 편만 들었어. 민수야, 나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민수를 안아주며 아들의 품에서 함께 울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려고. 그래, 좋지. 엄마, 아빠랑 정말 이혼할 거야? 생각 중이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난 엄마 결정 존중해. 고마워, 민수야. 엄마, 내가 최대한 도울게. 뭐든지 말해.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듬직한 아들에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출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시댁에 가 있던 남편은 집에 온 후로 저를 피했고 저도 남편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애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 해.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이식 수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안 한다고? 네. 죄송해요. 왜? 대체 왜? 저는 수술이 무서워요. 그리고 유나 아빠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애미야, 네 남편이 죽어가는데 무섭다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그 소리야? 그건 오해라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 뭘? 통장 이체 내역이요. 그리고 저 모르게 빚도 3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도연이 목숨이 우선이잖아. 저도 제 목숨이 소중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목숨? 남편보다 네 목숨이 더 중요해?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이기적인 것.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딸 유나, 아들 민수까지.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들었어. 당신 정말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래. 나 못해. 왜 못해? 무섭고, 그리고 당신이. 또 왜도 얘기야? 그거 오해라니까. 오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한테 인정했잖아. 1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났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아빠, 진짜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물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그건 네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가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통장 내역, 독촉장 다 봤어.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인정해. 만났어. 그래서 뭐? 그게 당신이 날 죽게 내버려둘 이유가 돼?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야. 나도 살고 싶은 거라고. 그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외부 기증자를 찾을 수도 있잖아. 외부 기증자? 그게 언제 나타나는데? 나한텐 시간이 없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죽기 싫어. 제발. 날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왔어요. 애미야, 제발 부탁이야. 도연이 좀 살려줘. 어머니, 저도. 네가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죽어. 통곡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버텼어요. 서진아, 제발이야. 내 평생 소원이야. 저는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니 아들 살리려고 제가 죽을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넌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네 얼굴 보기 싫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은 차갑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내가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심지어 바람까지 핀 사람이 내가 냉정하다고? 남편이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우리 끝이야. 그래.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텅 빈 집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영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지야, 나 어제 가족들한테 말했어. 이 수술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들 날 냉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남편은 이혼하재. 서진아, 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지가 말했어요. 서진아, 넌 잘한 거야. 네 몸에 칼을 대는 건데 그 누구보다 너의 결정이 중요하지. 그래,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는 분 통해서 어제 네 남편 주치의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 뭐? 외부 기증자 찾는 것도 도와달라고. 그 선생님이 노력해보겠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지야, 고마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군데 당연히 도와야지. 기증 거부를 선언한 지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외부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치의 장세훈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외부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조직 적합성도 괜찮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박도연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정말로? 며칠 후 남편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살았구나. 2주 정도 지난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유나야, 들어와. 거실에 앉은 유나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대신 좀 전해주라고 해서. 무슨 말? 아빠, 이혼 소송 준비 중이래.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혼 소송? 응. 아빠가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사유는 뭐래?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죽게 내버려뒀대. 그게 혼인 파탄 사유래. 저는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응. 아빠 말로는 엄마가 기증을 거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대.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준비해야겠네.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아빠랑 잘 해결해 볼 생각은 없는 거야? 해결해서 뭐해? 이미 끝난 사이인데. 엄마. 유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나야, 넌 아빠 편이지? 유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렇겠지. 괜찮아. 엄마, 미안해.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잖아. 미안할 것 없어. 네 아빠니까. 유나는 그렇게 일어나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거실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와 장기 기증 거부로 인한 신뢰상실, 원고, 박도연, 피고, 한서진. 서류를 읽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영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지야, 남편이 이혼 소송 걸었어. 뭐? 진짜? 응. 내가 자기를 죽게 내버려둬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네. 말도 안 돼. 외부 기증자 나타났잖아. 하지만 소송 이유는 그거래. 내가 이식을 거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대. 영지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네. 서진아, 너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해. 응, 알아. 그리고 말이야, 너 맨날 쓰는 일기, 회색 노트 있잖아. 그거 증거로 써. 회색 노트? 응. 네가 30년간 희생한 기록.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회색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있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한서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신장 질환, 기증 압박, 외도, 빚,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한서진 씨, 혹시 증거로 쓰일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게 증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회색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30년간의 기록이네요.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네.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 제가 행한 일들을 적어뒀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의 외도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통장 이체 내역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직접 근무하는 병원에서 목격했어요. 좋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그날 밤 저는 회색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2024년 12월. 이혼 소송 시작. 30년간의 희생을 증명할 시간. 이제 나는 나를 지킨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길 거야. 반드시.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58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이마, 지친 눈가.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야. 전날 밤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유나야. 응? 엄마, 나 오늘 민수한테 들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엄마 욕했다는 거. 그래. 그리고 나도 아빠 통장 이체 내역 봤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이 진짜였구나.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유나야. 나 진짜 바보였어. 아빠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앞으로 아빠를 어떻게 봐야 해? 유나야,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어떻게 30년 동안 참았어? 엄마는 그게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난 이제 항상 엄마 편이야. 내일 힘내, 엄마. 고맙다, 우리 딸. 유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도 눈길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 한서진은 원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장 기증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제 몸을 지킨 겁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지킨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회색 노트를 꺼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30년간 기록한 일기입니다. 재판장이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고는 30년 전 제왕절개 후 후유증으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는 향후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큰 수술은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실을 듣고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금방 잊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굳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또한 피고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 시어머니 병원비, 자녀들 학비까지 모두 피고의 월급과 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노트를 넘기며 물었어요. 이 기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모두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고인 박도연은 외도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1년간 정연주라는 여성에게 총 1,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친구이자 낙원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김영지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봤어요. 원고, 이 사실이 맞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예.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원고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남편이 일어나 증인석에 섰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낯설어 보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어요.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행복했습니까? 네. 정말요? 근데 왜 외도를 하셨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원고 정연주라는 여성과 1년간 만났죠? 네. 왜 만났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항상 일만 했습니다. 일을 왜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원고의 사업, 원고의 가족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2000년 사업 실패로 2천만 원 빚졌죠? 네. 누가 갚았습니까? 아내가. 어떻게요? 그건 아내가 모았던 적금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노후 자금이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네. 갚을 생각은 하셨습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그건 나중에. 나중은 언제입니까? 그 후로도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고는 아내가 2021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았을 때 아셨습니까? 아니요. 왜 모르셨죠? 아내가 말 안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고가 관심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아내가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신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한 번도 안 가신 거네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결정적 질문을 했습니다. 원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내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습니까? 네. 그럼 왜 외도했습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1년 동안 만난 게 실수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왜 아내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때 아내가 알았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까? 네. 30년 동안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까?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원고는 신장 기증을 아내에게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아내는요? 아내도 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위험했습니다. 원고는 자기만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아내가 30년 전 출산 후 산후출혈 및 합병증으로 위험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기증을 강요하셨죠? 그건 왜죠?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럼 수술하면 위험한 아내 목숨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장을 봤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30년 동안 아내의 희생, 고통 등을 당연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원고, 이래도 혼인 파탄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남편을 봤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저를 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의 모친, 원고의 시어머니인 윤명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증인은 며느리 한서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네. 하지만 이번 일로 실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이니깐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있습니다. 이건 증인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가족을 잘 돌봤습니까?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네요. 수술할 때 되니 못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며느리가 처음부터 불만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따로 증거는 없죠. 하지만 느낌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 며느리가 이 가정을 위해 30년 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5년 며느리가 아들 사업 자금 500만 원 지원. 1997년 증인의 병원비 300만 원 지원. 2000년 아들 사업 실패 후 빚 2천만 원 상환. 2015년 증인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지원. 이 밖에도 사용된 금액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인의 아들이나 증인에게 필요한 이 돈들을 모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마련했는데 이 돈을 갚으신 적 있습니까? 그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30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사용한 금액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인데 그게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인, 며느리가 아이들을 낳고 산후조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후조리요? 네. 산후조리를 따로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에서 누가 돌봤습니까? 그 정도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우리 때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예전이라고 하지만 출산 3일 후부터 부엌에서 밥을 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며느리가 2021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받았을 때를 아십니까? 아니요. 그건 몰랐는데요. 모르셨다고요? 바로 근처에 사시는데도 모르셨습니까? 며느리가 말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피고는 남편인 원고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고가 무시했기 때문에 증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변호사가 회색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1년 검사 결과를 혼자 들었다.
남편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다. 걱정만 끼칠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게 이기적인 며느리가 하는 생각입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제요?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한 번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며느리가 신장 기증을 거부한 게 정말 이기적입니까? 저는 아니면 증인과 아들이 30년 동안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게 이기적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어요. 유나가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지 엄마한테 붙어먹기나 하고. 이건 알아. 재판장이 최종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고자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좋은 나 자신이려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제 꿈과 시간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제가 모은 돈도 기꺼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몸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시댁의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기적인 건 30년 동안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 아내가 아파도 관심 없던 사람, 외도하고도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도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외부 기증자가 나타났고 남편은 살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몸을 지킨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원고 박도연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둘째, 원고는 30년 전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 전신 마취가 어려운 고위험군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장기 기증을 강요한 것은 피고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원고는 30년 동안 피고의 경제적 기여에 감사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봤어요. 원고는 아내인 피고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로 보여집니다. 본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가 이혼을 원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의 유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이내 망치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30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다. 법정을 나오며 유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어요. 유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어. 특히 나를 낳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건 정말 몰랐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넌 내 딸이니까. 유나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고생했어. 민수야, 엄마 괜찮아.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돌아왔구나. 며칠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0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유야. 주말 영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영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 그동안 넌 정말 잘했어. 영지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서진이 네 삶을 살아. 응, 그럴게.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쪽 선반에 놓여 있는 30년도 넘은 결혼식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때는 참 예쁘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모두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하지만 아무도 제게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눈을 감고 피하기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던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혼 사진을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와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나 된장찌개 더 줘. 다 먹은 그릇을 주던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밥을 먹던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 뭐를? 아빠랑 결혼한 거. 저는 한쪽 벽에 걸려있는 젊을 때의 제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28살 꿈 많던 여자였어요. 아니, 후회는 안 해. 왜? 결혼을 해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엄마, 너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유나와 민수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게. 더 많이 신경 쓸게. 고맙다, 얘들아. 저희는 그렇게 지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유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 자주 들를게. 그래,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응, 그럴게.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항상 행복해야 해. 고마워, 민수야.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회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 노트. 저는 창밖을 보며 노트를 펼치고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유나 제왕절개 수술.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어요. 1995년 5월. 남편 사업 자금 500만 원. 또 한 장을 찢었습니다. 2000년 12월. 남편 사업 실패, 빚 2천만 원. 페이지를 찢을 때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4년 11월. 남편의 외도 확인. 마지막 장을 찢었어요. 하얀 종이들을 휴지통에 버리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 가만히 미소 짓던 저는 창밖에 떠 있는 달을 봤습니다. 저는 밝고 둥근 달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희생도 하지 않고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지도 않을 거야. 나는 58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자, 한서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응, 다들 잘 지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으니까요. 퇴근길, 저는 새로운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저들처럼 평범한 제 삶을 살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새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2024년 12월. 한서진, 58세. 오늘부터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펜을 내려놓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아름다울 거야.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희생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30년 동안 저는 착한 아내, 며느리, 엄마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제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행복은 언제 올까요? 저는 늘 가족을 위해 나중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더군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아니라 존중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지우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58세에 새 삶을 시작한 저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낙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